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교회와 그 지역 주변 사회가 지역 그 사회하고 어떻게 연합되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지속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교회 성장이나 부흥에 있어서도 교회 건축 전에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수립해서 건축의 방향이나 또 공간의 내용을 그렇게 전개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영역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대안학교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대안학교적 기능을 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대안학교 하면 무슨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막 이렇게 크게 개념을 생각하는데, 교회에 대한 학교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런 교회의 교육 공간을 대안학교적 그런 기능이 발휘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을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가서 보면 사이즈가 큰 회당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해요. 보통 300평, 뭐 좀 크면 500평, 그 정도 규모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 이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쭉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길 가보면 이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교육 공간, 교회의 교육 공간이 이런 대안학교적 스타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제 아래층하고 위층을 이렇게 중층으로 이렇게 교육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 메조네트 타입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다락방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밑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집합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교사가 와서 쭉 가르치고, 그 층고를 조금 높게 해놔가지고, 그 다락방식으로 이렇게 소그룹 방을 쭉 해놨어요. 그 위에. 작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이제 소그룹이 쭉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밑에서 집합 교육을 받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한 5명, 6명이 쭉 소그룹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쪽 한 구석에는 미니 도서관이 있어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초등부면 초등부 눈높이에 맞는 이제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반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나눔이 이루어져요. 일주일 동안 너가 어떻게 학교 생활했고 부모님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했으며 뭐 동생이나 오빠들을 어떻게 대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그 역사나 교육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급별로 잘 이루어져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객지 생활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느냐. 노벨 문학상, 문화, 금융,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교육 공간에서 그 저력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이 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역사죠, 역사. 자기네들의 민족성, 자기네들의 정체성. 이것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가르치고 또 비록 이렇게 나라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그들을 저력 있는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지금 교회의 교육 공간 시스템은 굉장히 그 공간의 구조나 방식을 보면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향적 교육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럿이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앞에서 이제 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고 그냥 끝나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서 나눔이 있고 반드시 역사성, 우리의 건국 이념,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 교육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교조로 인해서 완전히 교육이 그냥 뭐 거의 그냥 황폐화되어 있었으니까 올해 수능시험 보니까 수능시험 문제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역사가 완전히 소멸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대안학교적 교육 공간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사회의 공간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첫 번째 대안학교적 스타일로 우리가 한번 봤고 두 번째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제와 결부시킨 공간의 패턴입니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소외되고 또 이렇게 배척당하고 이런 어르신들인데 사실 이분들의 그 전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갱생과 치유를 교회 공간에서 이루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붐비고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작은 모퉁이에서 이제 게이트볼도 즐기고 또 뭐 그 나눔, 소일거리 뭐 이렇게 단순 작업이지만 소일거리, 음악, 뭐 노래방 같이 작은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상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잘 되어 있어요. 노인대학처럼. 노치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유치원 그리죠. 이제 노치원 형태예요. 근데 그것도 그 지역에 있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떤 성장과 지속 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일정 어떤 그 수입도 있고 또 교회의 성장에도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버 어르신들의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것도 전략적인 요소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들만의 공간 이런 것에서 탈피돼서 과연 이 지역사회의 구심체적인 기능을 하고 어떤 코어로서 핵심적인 기능의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보면 어린이 복지 공간입니다. 어린이 복지. 그다음에 영유아 케어로서의 공간. 아이들이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강남의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남에 예를 들어 500평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 압구정동에서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뭘 감당했으면 좋겠느냐.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고 또 반대 지역, 좀 슬럼화된 뭐 재개발 직전에 어떤 이런 슬럼화된 지역에 가서 이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한 300평 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뭘 원하냐 이렇게 좀 환경이 극단적으로 다른 곳에 설문을 해보면 정반대적인 결과가 나와요. 교회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압구정동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교회에서 좀 감당했으면 하는 내용이 어르신들의 공간입니다. 땅값이 비싸고 거기는 이제 집가가 높고 또 상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어르신들이 가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반대 지역에 좀 슬럼화된 이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 공간을 교회가 감당해달라. 왜냐하면 두 부부가 벌이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남는 거예요, 집에. 이 아이들이 안전도 위험이 있고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좀 교회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요구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의 어린이 공간은 주일날은 물론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이 되지만 평일날은 방과 후 교실 있죠. 아이들이 와서 거기도 숙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서 독서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죠. 방과 후 교실 이런 것들이 좋고 또 그거보다 연령대가 조금 낮은 아이들은 이제 타가소와 같은 공간. 맞벌이 부부들이 아까 그 어느 교회 그 설문에서처럼 맞벌이 부부들이 다 나가니까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작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연령이 낮은 그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그 받은 그런 그 전인격적인 교육이 성장에서도 큰 동력이 되고 또 교회로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계승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네 번째, 청소년들과 교회입니다. 청소년들, 중고등부, 청년부. 요즘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내의 교육에서는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입시에 바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경쟁 이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밟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틀 속에서 아이들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죠. 이 핸디캡을, 이 결핍 부분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경쟁이 없고 그저 나눔이 있고 또 거기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상처가 교회에 와서 녹아지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큰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소위 말하는 왕따 현상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왕따 현상 이게 사회학적 용어로 보면 앙트로포에미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시 부족민들의 그 민족성이나 그 환경 그들의 삶의 행태를 조사해 보면 원시 부족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동기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기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자기하고 뭔가 모습이 다르거나 이럴 때 이제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침략하러 온 어떤 원수, 대적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걸 좀 확대해서 가면 자기와 가치와 인형과 풍토와 경향이 다르면은 배척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죠. 제도권에서 축출해버리는 거죠. 이게 현대에서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원시 부족 사회의 그런 배척 현상보다. 이것을 레비스트로스는 이것을 앙트레포에미아 현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현상은 원시 사회보다 문명 사회에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이 바로 청소년들의 현상은 바로 이런 왕따 현상이 이것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왕따 현상이 아주 엄청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근원적인 치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소년들의 공간과 청소년들의 그 커뮤니티, 독서실, 인터넷, 컴퓨터, 상담실, 뭐 체육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소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또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다섯 번째 보면 문화센터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 사회, 예를 들면 군 단위, 마을 단위, 도시로 보면은 하나의 뭐 그 구 단위 이런 걸로 본다면 그 하나의 그 마을의 커뮤니티의 작은 그 단위에서 교회는 문화센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도서실, 문화카페, 그 다음에 문화공연장, 문화 작은 체육공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좀 잘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심심하면 다니다가 교회에 오면 뭐 다양한 볼거리, 또 이야기거리, 또 뭐 정보 나눔, 또 지역 주민끼리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경상도의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군단입니다. 군이면 적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는 지방에는 그 교회 터가 넓잖아요. 그 넓은 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 코너에 무대를 잘 만들고 조명도 좀 넣고
바닥을 이렇게 우드 데크로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쭉 배치하고, 그러면 거기서 금요일 날 이제 영화 상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금요일 날 지역 주민들은 글로 다 모입니다. 또 거기서 작은 공연도 이루어지고, 뭐 마을끼리 노래 자랑도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의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소중한 이제 어떤 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공공 기능으로서의 교회. 교회는요 이미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공공성입니다. 교회는 공공성이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 안에 근린공공시설이 들어간 교회도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우체국, 마을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일부 이제 시설로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국내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바자회장이라 할지 뭐 장터라 할지, 요즘 교회가 일부 대형 교회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신선한 그 농수산물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그 지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성도들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없애고 하니까 성도도 좋고 그 지역 주민도 좋고 또 산지에서 생산하는 분도 굉장히 좋죠. 제가 저번 달에 구례를 갔어요. 구례를 갔더니 그 구례군에서 서울에 있는 그 뭐 큰 교회하고 MOU를 맺었는데 어떻게 맺었냐면 감을 500박스를 그 교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사고, 또 교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성도들에게 또 판매하고 이러니까 성도는 아주 신선한 거를 싼 값에 먹을 수가 있고, 또 이 구례교회는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산지에 수익이 창출되니까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공공체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요소에서 생태지향적인 교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도심지를 걷다 보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교회 하나만은 녹지 공간이 있고 좀 포근하고 좀 감성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교회 주차장, 외부 주차장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확 까는 것이 아니라 잔디 주차장, 블록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마당이 이렇게 잔디 같아요. 근데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뛰놀기도 하고 뭐 또 마을 행사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태지향적이고 녹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교회가 그 어떤 도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렇게 구심체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건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 그것은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공간,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둔 교회들은 또 이런 면에서도 좀 한번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센터로서의 교회 시설들을 문화공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